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푸틴의 국가자본주의와 한국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자본주의는 책 이름입니다. 장하성 씨가 쓴 책 이름인데요. 한국에서의 국가자본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그 책 이름은 한국자본주의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 연금사회주의, 진정한 그 제목은 연금사회주의라는 거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푸틴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푸틴이 어떻게 러시아 전체의 대기업을 장악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국가자본주의로 형성시켰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국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때도 아마 그 국부 펀드를 이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연금을 이용해서 이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은 2014년도에 써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 전략서라고까지 말해줄 수 있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고스란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하성 씨인데요. 이 장하성 씨가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책실장을 하면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2년 6개월 동안은 중국 대사로 가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중국 대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이 세 번째는 이 장하성 한국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실행이 되었었는가, 그리고 또 현재는 또 어떠한가, 이것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다시 또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강의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가자본주의의 개념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체계를 이렇게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앞에 있는 것은 정치 체계를 말한다고 좀 보아야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경제 체계를 말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용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요,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전략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 접목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정치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장경제란 얘기는요, 이윤을 허용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익활동, 영리활동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윤이 쌓여졌을 때 이것이 자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자유 중에서 가장 큰 자유는 이제 소유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걸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 자유, 그것이 바로 소유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소유의 자유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에 있어서
가장 상위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또한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헤겔의 경우에는 소유를 인정을 할 때 여기에서 정신의 창의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창의성이 바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렇게밖에 출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출현에 대한 연구인 것입니다. 근세 철학은 우리에게 과학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연구하면서 나온 학문인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이윤은 선한 이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이윤의 축적이 자본인데 이 자본은 기술을 사업화한다. 기술을 사업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여기에서 창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본은 이윤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윤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윤의 축적이라는 것은 기술이 내재된 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자본이 아니에요. 기술이 탑재된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의 의미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의 이 자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들의 용어인 것입니다. 좌파들의 용어인 것이고 또 산업혁명의 폐단 가운데서 이러한 자본, 이 자본가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 이면에는 이러한 그 이윤의 축적 그리고 기술력의 사업화하는 자금 이것으로 이 자본은 이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소유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고 이것의 다른 이름이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좌파 이러한 사상가들이 완전히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시장경제를 고스란히 용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누가 참여를 하느냐? 국가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기업들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해서 그 대기업의 이름으로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를 이행할 때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이제 나라의 이러한 대기업과 이러한 주요 시설들을 다 장악하는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일자리 확보, 국가 장악의 그러한 목표이지 이쪽으로 이행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다른 이름이 국가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사회주의의 이름은 이 국가인 것입니다. 국가가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바로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러시아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의 대기업들을 다 장악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또 이와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우리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형태가 같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시장에 개입하여서 대기업들을 장악하고 대기업의 모든 일자리를 장악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간다 이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그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을 통해서 그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슈일 뿐입니다.
그냥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말함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는 대기업들을 국유화시켜서 그것을 공산당들의 일자리로 삼는 것, 이것이 현재 사회주의자들의 그 모습이고 국제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이슈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국가를 이용한 혁명, 그리고 혁명을 이용한 자신들의 이 대기업 장악,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어찌하든지 정권을 잡아서 그 다음에 국가에 있는 여러 펀드를 이용해서 대기업을 하나 먼저 장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하청사들을 장악하고, 또 그 대기업 내에 있는 자금을 통해서 다른 우량 기업들을 장악하는, 그러면 이 국민들은 몰라요.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연금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현재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이슈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차 코민테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우리는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자세히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제로 푸틴의 국가 자본주의, 지난 시간에 한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좀 해보자면요.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옐친이 국민 투표를 거쳐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런 그런 제도 개혁이 이제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아주 폭발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푸틴이 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푸틴에게는 또 좀 운이 좀 따라왔는데요. 그때 이제 석유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 보유국가이고요. 천연자원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연자원 값이 올라가면, 석유값이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나고요. 석유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꼬꾸라지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기업들이 국가 소유가 돼도 나라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러시아의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푸틴이 집권을 한 다음에요. 과거 KGB 요원들하고 함께 해서 이제 러시아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2기 때 대기업을 대대적으로 인수합병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게 2004년 1월에서 200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서 대기업 전체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장악했냐면 먼저 아마 국부펀드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는 석유값에 대해서 석유 판매 대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펀드로 보유합니다. 그게 국부펀드입니다. 아마 이 펀드를 이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펀드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치를 국유화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51%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지분만 사면 되는 거예요. 해서 가즈프롬을 51%, 로스네프치를 한 67%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회사를 먼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는요, 러시아의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러시아의 챔피언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펀드를 이용해서 챔피언 기업을 인수합니다. 지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에요. 해서 이 인수 자금을 이용해서 다른 계열사들을 또 다 이제 그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송유관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철도, 항공기, 또 항공사, 또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대기업을 이제 이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부 펀드로는 여기만 인수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인수 기업 내에 있는 돈으로 다른 기업을 또 인수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 내에 또 다른 돈이 있어요. 이 돈까지 이용해서 또 인수합니다. 이 회사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또 인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를 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은 모릅니다. 언론이 장악되어 있으면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래 대기업, 국가가 소유하면 좋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이제 러시아는 이제 국가에 의해서 인수가 되어졌고요.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직접 그 행정부에서 7개 대기업, 그리고 크렘린궁에서 7개 대기업, 이렇게 해서 또 그 7개 대기업을 통해서 다른 여러 대기업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국영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 중심의 핵심 일자리가 모두 장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체를 다 장악을 해버린 것입니다. 푸틴과 그의 동료들, 이제는 실로비키라고 하는데요. 그 KGB 동료들, 그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다 장악되고 관리되고 그렇게 지금 이 러시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갑부가 누군 줄 아십니까? 푸틴입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자료로는 230조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공산주의로 가지 않아요.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산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독재만 강화될 뿐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로망인 거예요. 이것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그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러시아는 그런데도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조업 같으면 이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제조업에서는 끝없는 이 창조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기업이 돌아가는 것인데 러시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천연자원이 전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그 모양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와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트에 의해서 전체가 다 장악이 됩니다. 이게 주요 GDP의 산출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4대 기업입니다. 4대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GDP의 37% 정도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4개 회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청사를 포함한 것도 아니고 4개 회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4개의 회사만 장악이 되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 회사가 꺾이면은요, 나라 전체의 경제가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GDP를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GDP가 뭐냐면은 국내 총생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국내 총생산이라는 뜻은 그것 자체가 또 국민 총소득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을 하면서 이게 일자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소득으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나 GNP나 일자리나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기여도인 것입니다. 자꾸 GDP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게 일자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2019년도 GDP를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GDP가 한 859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생 GDP가 1059조, 합계 1919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GDP의 구성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GDP라는 것은 뭐냐면요, 최초로 부가가치를 산출해내는 GDP를 주요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광업,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 그리고 건설, 정보통신, 문화, 기타 이러한 것들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부가가치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요 GD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요 GDP에 의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 GDP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소매, 서비스, 요식, 교육 이런 것들은 바로 파생 GDP입니다. 주로 주요 GDP에 속하는 그러한 구성원들의 소비를 통해서 이 파생 GDP가 창출되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삼성 직원이 월급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GDP가 바로 파생 GDP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성을 보면은 아마 이 주요 GDP가 45%, 파생 GDP가 55%,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GDP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파생 GDP는 1060조를
배분을 쭉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농업, 광업, 전기, 가스에서 창출한 총 GDP는 168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1118조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4대 기업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이 제조 중에서 4대 기업이 산출해내는 부가가치가 바로 주요 GDP로는 317조, 파생 390조, 창출 GDP가 707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17조는 매출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매출. 자, 그런데 매출 자체가 이 부가가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청사들이 있습니다. 하청사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이 4대 기업을 통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판매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대 기업은 그 매출 자체가 하나의 그 부가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청사들의 모든 부가가치는 최종 단계에 있는 이 기업의 부가가치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17조에서 해외분은 다 제외했습니다. 국내분 매출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입 부분은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 부분 제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도소매나 서비스가 파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상계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제외하지 않았고, 또 그 자료를 습득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여기에서 물론 좀 제외돼야 되고, 여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도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산출되어지는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은 이 양자가 상쇄된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건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4대 기업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707조입니다. 그러면 707조 중에서 4대 기업 일자리 기여도가 1919조 중에서 707조가 바로 37%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GDP의 37%를 이 4대 기업에서 산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의 GDP를 산출한다는 것은 37%의 일자리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50만 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허황된 숫자가 아닙니다.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다 검증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원실하고 함께해서 세미나까지 다 마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37%의 부가가치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직원들에게, 4대 기업 직원들입니다. 4대 기업 직원들에게 이 총 부가가치의 3%가 배분이 됩니다. 하청사에게 12%가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파생 GDP로 20% 정도 배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타 업종의 소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액주주에게로 0.8% 정도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오너죠. 이 좌파들이 그렇게 재벌 청산을 말하고 있는 그 대주주들에게는 0.2% 배분이 됩니다. 이 대주주들, 이 경영자들이 37%의 부가가치를 우리나라에서 창출을 하고요. 그리고 0.2% 정도를 그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0.2%가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국유화시켜버리면요, 이 37%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에 950만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좀 더 연구하고 더 정치하게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책으로 써서 지금 출판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비판하고 해서 정확한 이 4대 기업의 이 기여도를 분석을 하고요. 이 4대 기업이 국유화됐을 때 바로 이 37%가 꺾인다는 것, 그러면서 나라가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운동가들은요,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제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러시아처럼 이렇게 자원이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제조업은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철저히 기술과 창의성 가지고 이것을 계속 개발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국유화돼 버리면은요, 이제 나라가 꺾이는 것이에요. 좌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일단 한번 장악하고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국민연금이요,
950조 정도 됩니다. 이게 2021년 6월 데이터입니다. 한 950조 정도 되고요. 이 당시에 상장사 시가총액이 2167조입니다. 아마 이 데이터는 아마 3월경 데이터입니다. 2021년 아마 3월경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 총 연금이요 44%의 이러한 그 상장사 시가총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국민연금으로 얼마든지 이런 대기업들을 국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7에서 20% 정도를 국내 기업에 이걸 투자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에서요. 자, 그러고 있는데 17에서 20% 정도만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1위부터 172위까지 대기업들입니다. 172개사에 대해서 1회 주주입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경영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10% 룰을 두어서 국민연금은 1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는 여러 사모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도 많이 있습니다. 다 국가가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4대 기업 국유화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일도 아닙니다.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최대 주주 지분이 21.2%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9.9%로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20% 미만으로 하면은 혜택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분 처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10%입니다. 사모펀드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블랙록 펀드가 5%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한자금입니다. 블랙록 펀드는 중국 선호하는 펀드예요. 중국하고 중국계 자금도 많이 들어있는 펀드예요. 그리고 중국 자금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씨가 중국 대사로 갔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금 곱게 보지 않아요. 중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왜 중국 대사인가? 뭐 하러 갔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대외 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많이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 병행을 해요. 이 삼성전자 지분을 희석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있지 않아요. 소관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삼성생명에서는 6%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용 씨 지분은 15%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작동해서 경영권 교체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연금 사회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장하성 씨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좀 나름대로 두꺼운데요. 지금도 여러분 알라딘에 들어가서 중고센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2,500원에 판매합니다. 2,500원에 그냥 막 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그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에 진행된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 이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하성 씨가 기발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장하성 씨는요, 탄핵을 받아야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 할 수 없어요. 그 탄핵감입니다. 고발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은 판매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는 거에 대한 이론을 펼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 경제 민주화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김종인 씨가 만든 이 조항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재해석을 하면서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민주화는요, 소득 재분배까지를 경제 민주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화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넓은 경제 민주화는요, 소유를 이제는 민주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장하성 씨가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대주주들의 이 지분을 희석화시켜서 소액주주로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벌 해체를 말하는 방법론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M&A를 하는가, 어떻게 해서 국민 기업을 만드는가, 어떻게 해서 국가 기업을 만드는가.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한국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러시아처럼 국가 자본주의로 만드는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점으로서 더 넓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대주주의 소액주주화가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는 대주주 편이고 민주주의는 소액주주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자본주의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가 어떻게 경제학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헌법에 위배되는 반역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반역행위를 한 것으로 이것은 고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탄핵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가 대주주 편입니까? 자본주의는요, 아까 얘기했죠. 시장경제의 다른 이름이고, 그리고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는 행위가 자본주의고, 소유의 자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기 러시아 보세요. 국가가 이런 데에 다 주인 되어 있죠? 이게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정한 이 민주주의는요, 이승만의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전 그 토지를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개념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1953년도에. 이게 경제민주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산수단을 이제는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갖는 거예요. 국민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소액주주가 있고 국민연금이 10% 15%를 가지고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돼버리면요, 국민연금, 국가의 소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은상이 말하는 소액주주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액주주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경영진이 인정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국민기업인 것입니다. 기존 주주, 기존 대주주 이재용 씨를 아웃시키고 유상증자를 쳐서 이제 삼성지분을 10% 이하로 떨어뜨려 보세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됩니다. 또 여러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주주가 됩니다. 국가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삼성 전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삼성을 통해서 다른 계열사들을 장악합니다. 다른 계열사들을 통해서 다른 우량기업들을 장악합니다. 이때 모든 일자리에 이 탑클래스의 민노총에 올라갑니다. 이게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에 속습니다. 대주주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이런 나쁜 프레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더 적절한 것이고요, 소유의 자유를 인정한 개념인 거예요. 경제학자가 이따위로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속인 거예요. 학자가 속이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본주의는 이 소유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쪽 공산 진영에서는 이런 식으로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주의는 대주주 편, 민주주의는 소액주주 편. 이제는 이 자본주의 대주주를 소액주주로 만들어라. 연금을 이용해서 소액주주로 만들어라. 연금을 이용해서 경영권 장악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재용 씨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냥 못 따라와요. 그러나 연금은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액주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성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혁명을 누구하고 함께합니까? 노조하고 함께합니다. 노조하고. 그래서 4대 기업의 국유화를 이루어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일자리, 생산수단의 국유화인 것입니다. 37%가 국유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인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고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회주의자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자신들의 로망인 것입니다. 노사연복합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권 확보 준비를 합니다. 지금 노동이사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영진에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를 통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합니다. 대한항공 하듯이요. 대한항공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한 것이 아니에요. 강성구 펀드를 이용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먼저 발동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여기에다가 그냥 투표만 한 거예요. 의결권 행사할 때 이 강성구 펀드 쪽으로 의결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주주를 아웃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가들에게 그런 대한항공 같은 데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4대 기업입니다. 4대 기업. 이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삼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2019년도인가요? 2020년도에 그 문화일보에 아마 10월 4일자 기사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어떻게 시도되어졌냐면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이 김경수 씨가 이제 그 문재인 선거에 이 댓글 조작으로 해서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판결문에 보면은요, 김경수 판결문에 보면은 아마 2016년도 9월 28일자 판결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이제 김경수 씨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문재인 씨를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지침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경수 판결문이라고 치시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이게 방대하긴 한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안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씨가 또 이런 발언을 하죠. 말하자면 삼성전자 정도는 국민기업 또는 제 기억으로 아마 국가기업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의 국민기업은 국가기업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문재인 씨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을 먼저 한번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 타겟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용 씨는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재판정에 나아가서 진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생명법이 이제 삼성생명법 보험업법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회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은 6%가 날아가는데요. 아마 이번에 이재명 씨가 됐으면 이게 바로 아마 통과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업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파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정지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장하성 씨 이후에 이제 김상조 씨가 정책실장을 맡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옥죄는 여러 가지 법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감독법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서 인수할 수가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국민연금 내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이제는 신설하고 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지금도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연초 정도 아마 3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950조의 이 국민연금은요, 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102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950조의 이 국민연금을 이 운용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쪽에서 3명, 근로자 3명, 또 지역에서 2명, 뭐 이런 식으로 2명, 2명, 그리고 전문가 2명, 그리고 정부 6명 해서 20명입니다. 20명. 이 20명이 이제 국민연금 950조를 관리를 하는 그러한 법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한한 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운용위원 중에서 3분의 1만 찬성을 하면요, 이 사안을, 여기에서의 사안은 기업들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리고 각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분의 1의 찬성만 하면은 이것을 전문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3분의 1은요, 1도 아니에요. 정부 6명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쪽 6명. 그러면 3분의 1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안이든 어떤 기업에 대해서 손을 한번 봐준다랄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 기업은 경영권 교체해랄까, 이런 것들을 이 3분의 1만 찬성을 하면은 일이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3분의 1 찬성을 통해서요, 아예 통째로 다 넘겨버렸습니다.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나 의결권 행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미 다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연금 950조를 다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 여기는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명은 이제 그 책임자이고요. 이건 당연히 뭐 정부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용자 측 3명, 근로자 측 3명, 지역 2명. 그런데 이 지역 2명에 참여연대가 1명, 회계사회가 1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과반수만 되면은 모든 걸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한국경제에서는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항상 이제 이 사회운동가 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참여연대가 있어요. 참여연대 혼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여기 있는 구인 중에서 대표는 또 같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계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에서 이 사람들 다 섭외를 하는 것입니다. 다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좌파에 있는 인사들을 여기에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해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근로자 측 3명은 항상 이 참여연대 편을 듭니다. 그러면 이 넷이면은요, 여기 회계사회나 아니면 여기 리더 쪽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요, 이 참여연대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에 대해서 사회이사 파견하는 문제 가지고 아주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명분이 없어요. ESG라는 것을 가지고 명분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파견을 못했습니다. 삼성물산에 파견하려고 그랬습니다. 삼성물산이 대주주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마 이 이유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만 형성이 되지면 곧바로 이제 그 경영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경영권 교체가 일어나면 또 곧바로 유상증자를 칩니다. 그래버리면 이제 기존 대주주는 소액주주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5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영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폐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요,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 관련한 의결권 행사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이건 모든 기업이에요,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러니까 국유 또는 공유,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법인의 경우에는요, 주식 취득을 통해서만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이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투자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만 해야 되고 경영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통제 또는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법인의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 행위를 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주총을 통해서 경영자 선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 선정 행위, 경영자 해임 행위,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본시장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가면은요,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 행위가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사감사의 선임, 해임, 정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 행위라는 것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관련한 행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나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영 관련된 행위는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법 102조에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행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영권을 교체한다, 경영권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이익은 그냥 기업 자체의 근본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장기적인 이익이 이런 경영권 의결권 행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가가지고 이것이 꼬꾸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해석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해마다 이사감사 선임해임에 관한 의결권 행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위부터 172위까지 대기업, 우량기업에 대한 2대 주주인데, 이 2대 주주가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 관련한 의사결정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변호사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경영 관련된 행위를 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운용위원들이 이 결정을 하고, 또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고발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내란 음모죄에 연루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발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발할 겁니다. 이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 행위에 의해서 이 사모펀드로 국민연금에서 주고 있는 자금이 54조입니다. 54조가 국민연금이 하나만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이런 사람들이 1% 이상만 있으면 이 스웨디시 코드 같은 거에 대해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투표만 하고 들어가요. 자, 장기적 관점에서 투표만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얼마든지 음모는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영 관련 행위에 참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영위원회, 그리고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그 인물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내란 음모죄라는 것입니다. 그 규정은 빨리 폐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빨리 헌법소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전문하고 있는 상법 전문가들 세계에서는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실, 총리실, 이런 정부에 발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 논의하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하면은 이건 고스란히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금을 통한 것을 통해서 이 지분 확보를 할 때요, 다른 법률 작업도 함께 일어납니다. 지분 희석화 작업인데요, 말하자면 삼성생명법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반대 청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안 번호가 210-0592, 박용진 의원하고 이용의 의원들이 이제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청원해서 이 삼성생명법에 대해서도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법률이 선포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가평가해서 소유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재산권 침해인 것입니다. 경영권 침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 사회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리고 추진되어 왔던, 그리고 좌파 정권이 이 권력을 장악하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화할 수 있는 도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방어를 해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소유의 자유에 있어요. 기업에 대한 소유는 민간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소유를 국가가 하는 것을 이제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오늘날에는 생산수단입니다. 기업을 장악하면, 생산수단을 장악하면 일자리를 장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내에 있는 사람은 전부 여기에 말을 들여야 됩니다. 국가의 말을 들여야 됩니다.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심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도덕의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나 이 연금법은요,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수단과 관련되어 있고 생산수단의 장악을 통해서 전 국민을 장악하려는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음모가 거기에 이제 기반에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는 이러한 결단이 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연금 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이 대기업을 소유해야 됩니다. 국가가 대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기업, 국민기업 이렇게 말합니다. 다 소액주주가 되어라. 이재용 씨도 소액주주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력 행사하는 것은 누굽니까? 국민연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대주주들의 지분이요 20에서 30% 이내입니다.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들의 2대 주주입니다. 또 여기에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각종 봉제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기업 하나 인수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중국 자금이 많이 돌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연금 사회주의라고 치시고요. 1번에서 15번까지 15개 정도를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라사랑TV 인문학 여기에서 있고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